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1차 나이스 E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본부 이혁준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복귀와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요 원인과 금리 전망을 주제로 금융평가2실 이강옥 실장이 20여 분 발표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로 송부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강옥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시종평가 이강욱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부분의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 시중 유동성 측면의 원인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성의 정의와 국내 유동성 변화 움직임을 살펴보고 시중 유동성이 증가한 원인과 향후 변동 요소들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중 유동성 변화 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요인과 향후 금융 부분 신용평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난다, 과잉 유동성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씁니다. 먼저 유동성의 경제학적 의미는 자산 보유자가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 유동성은 화폐로 전환되는 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및 기간 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흔히 현금화가 쉬운 자산에 대해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제학적인 유동성의 정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경제학적 정의 이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동성의 의미는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유동성에 대해 통화량의 개념을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내 광의 유동성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경제가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광의 유동성 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간 광의 유동성 증가량이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금융시장 개방,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광의 유동성 증가세가 매우 높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는 광의 유동성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2013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국내 통화량 증가세가 장기 평균 수준인 7% 내외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시행되면서 광의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동성 변동 추세에서 특이한 점은 과잉 유동성이라는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기간에도 광의 유동성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유동성 편제 중 M2 통화량 증가율이 광의 유동성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는 다른 유동성 편제보다 M2 통화량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를 견인한 M2 통화량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대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 통화량은 은행 등 예금 취급기관의 신용 창출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예금 취급기관은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발권력이 없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로부터 통화가 자금 조달의 형태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M2 통화량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금 취급기관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성향에 따라 통화 보유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계의 경우 소비, 자산 매입, 비통화성 금융자산 투자 확대 등을 할 경우 보유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배당, 임금, 시설 투자 등 기업 측면의 소비를 늘리거나 자산 매입, 타회사 지분 매입 등과 같은 지출을 확대할 경우
보유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각 경제 주체별 M2 통화량 보유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 부분의 M2 통화량 보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업 및 공공 부분의 M2 통화량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보유 통화량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 및 공공 부분은 보유 재원을 통화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등 비가계 부분의 보유 통화가 증가한 현상은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보수적인 영업 행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저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가 감소하고 현금 비중이 증가하면서 신규 차입 수요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 기업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되었지만 기업들의 투자 및 소비가 감소하면서 금융 시스템 내 이러한 잉여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보유 통화 성향 변화는 예금 취급 기관 조달 구조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수금은 예적금, 즉 가계의 저축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의 예적금이 가계의 저축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예금 취급기관 조달 구조 중 소액 다건의 가계성 자금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단기 결제성 자금이나 은행채 등 도매성 자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가계의 잉여 대신 기업 및 공공 부분의 잉여가 단기 및 도매 자금 형태로 예금 취급기관에 유입되면서 신용 창출의 재원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은행 등 경제기관들은 은행의 만기 전환 기능을 통해 단기 예수금이 장기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용 창출 규모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소득과 더불어 부채를 활용할 경우 대출 활용 정도만큼 금융회사의 자산 부채가 증가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창출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가격 상승 시기에 차입을 수만한 매매 거래만으로 민간 신용이 확대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자산 가격 상승 시기에 차입을 수반한 자산 매매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득과 같은 보유 재원 증가 없이도 시중 유동성이 창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국내 자산시장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2020년 중에선 거래량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 지수 역시 2018년 이후 상승폭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국내 자산 가격 상승 시기에 대출을 활용한 자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민간 신용 창출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가계 부문의 보유 유동성이 은행으로 유입되고 대출을 수반한 자산 매매 거래 증가로 금융 시스템적인 요인 이외에도 은행들의 실질 레버리지 확대 역시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BIS 비율은 은행의 전체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 규모를 의미합니다. 은행들의 위험 자산 규모는 총자산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 지표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레버리지 수준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위험 가중치가 낮은 가계 여신이 확대되고 내부 등급법 적용 등으로 총자산 대비 위험 가중자산 비율이 낮아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 자기자본과 원화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산출해 보면 2013년부터 은행들의 실질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비율상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은 향상되었으나 자기자본 대비로는 원화대출 규모를 확대해 왔다는 뜻입니다. 즉 자본 적정성 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영업정책을 지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현재 2012년 수준의 원화대출금 자기자본 배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20조 원의 원화 대출금이 초과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및 공공부문의 유동자금이 은행을 통해 가계로 유입되었고, 이러한 재원이 부채 형태로 자산 매입에 사용되면서 M2 통화량 증가세가 높을 수 있었습니다. 즉, 최근의 과외 유동성의 의미는 경제 주체들의 보유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계 부분의 잉여가 민간 신용 창출 과정을 거치면서 부채 증가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물 부분의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았고,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부채 증가를 통해 과잉 유동성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한국은행의 국채 보유량이 증가하는 등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물 부분의 화폐 흐름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시중 유동성 증가의 의미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요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저금리 기조, 자산가격 상승세 등으로 인해 자금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기업 부분의 통화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이들로부터 은행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대출이 재원이 되어 왔던 기업 부분의 통화 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넌택트 등 전 세계 경제 시스템 내의 공급 사슬과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설 투자와 M&A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LG그룹,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 기업의 M&A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 투자 및 M&A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경우 기업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은행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부분과 더불어 공공 부분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동성 역시 과거보다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주도로 대규모 투자가 실행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고용 창출과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예산 이외에 국공채, 지방채 등 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공공부문은 보유 현금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는 보유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일부 흡수하게 됩니다. 기업 및 공공부문의 통화 수요 변동 이외에도 여신 환경 역시 시중 유동성 증가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 수준입니다. 2018년 1.75%였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졌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제로 금리는 아니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화한 수준임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거의 금리 인하 시기보다 차주들의 여신 접근성이 더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은행 자체적으로도 공격적인 레버리지 정책을 이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출 및 보증 규모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261조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 백신 보급 등으로 질병 사태가 진화되고 금융유예 정책들이 만료될 경우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부실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반의 배당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2008년이나 2013년 유럽 및 미국 은행들의 부실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그때도 배당 자제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채권자의 손실 부담 원칙을 명시한 베일인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즉 감독 당국이 배당 자제를 통해 내부 잉여를 확보하라는 것은 향후 부실 발생에 대한 충분한 손실 흡수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레버리지 활용도가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여신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를 충족할 수준의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보입니다. 최근 가계의 예적금이 줄어들고 있고 단기성 및 시장성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등 은행의 조달 상황이 과거처럼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예수금 조달 비중이 하락한다면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장성 조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곧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의 수요 공급 현상을 금융 부분에 적용해 보면 여신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은행으로 유입되는 재원이 감소하거나 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여신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은행 부분의 공급 원가 상승으로 인해 코스트 푸시 형태의 금리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리가 상승하고 추가 유동성 공급량이 줄어들면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손 비용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손 비용 역시 자금 공급 측면의 원가성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손 비용의 상승 역시 여신금리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향후에는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두가되거나 감소할 경우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금융회사 신용평가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자산이 증가하는 시기, 그러니까 차주의 부채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자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됩니다. 여신으로부터 부실이 발생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신규 여신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 여신의 부실 자산이 희석됩니다. 또한 여신 확대 시기에는 차주의 보유 재원이 증가하는 유동성 공급 효과로 인해 부채 차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실 발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지표는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반영된 착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성 효과를 제외한 가계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금융회사들은 만기를 연장하여 손실을 이연시키기보다는 부실 자산의 조기 정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금융회사 대부분이 원리금 유예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 부실 위험을 감내하면서 여신을 확대하는 대신 신규 혁신을 축소하거나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보수적인 영업 행태를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2002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경색되었던 것은 시장의 통화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실 위험이 높아진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들이 신용공여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더라도 이런 유동성이 차주로 유입되지 못하거나 유입되는 규모가 줄어들 경우 자금 흐름 불균형으로 인한 유동성 위험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은 금융회사의 잠재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며 나신평 역시 올해 초 유동성 감소 시기에 부채 상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문제는 담보가치의 적정성이 아니라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 부담을 감내할 정도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의 유동성 공급, 즉 대출이 감소할 경우 원리금 상환 능력이 저하되고 최종적으로 금융회사 여신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차주의 보유 재원이 감소하거나 여신금리 상승으로 부채 보유에 따른 이자 비용이 상승할 경우 만기돌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와 같이 시중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금융회사 신용평가에 있어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경쟁력 측면입니다. 금융회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여신 비중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줄이게 되면 차주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는 결국 자산 건전성 저하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 여신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나신평은 향후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시장 점유율, 외형 성장세 등 성장성 측면보다는 위험 익스포저 사전적 관리 차원의 사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손실 흡수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잠재 부실 위험이 높아진 지금 예상 손실에 대한 완충 능력인 대손 충당급 적립 규모와 더불어 조달 및 대손 비용 증가를 감내할 수 있는 이익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수준의 ROA를 실현하고 있더라도 충분한 마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손실 감내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ROA가 높더라도 잠재 부실 위험이 높고 조달 안정성이 떨어지는 회사의 경우에는 위험 프리미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실 발생 시 손실 감내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수익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지표가 양호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익 창출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 수준에 따라 금융회사별 대응 능력이 차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절대적 재무 비율 수준뿐만 아니라 적정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익 창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 전반에 걸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